자폐증을 가진 예술가. 이걸 그려보게. 나는 호세에게 회중시계를 건네며 말했다. 호세는 21세이지만 지능이 극도로 낮았다. 얼마 전에는 지병으로 인한 극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야위어 아주 허약한 모습이었다. 회중시계를 건네봤자 주의가 산만하고 안정되지 못한 그의 모습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는 마치 귀신을 쫓는 부적이나 보석이라도 되는 듯이 시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자기 앞에 놓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줄곧 시계만 바라보았다. 이때 간호사가 끼어들었다. 그 사람은 백칠합니다. 말을 걸어봤자 소용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답니다. 시간도 몰라요. 말조차 못해요. 사람들은 자폐증이라고 합니다만 백치에 불과해요. 그 말을 듣고 호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간호사가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 때문이었다. 호세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전에 간호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자, 자넨 그릴 수 있네. 호세는 눈앞에 있는 작은 시계에 한참 주의를 기울이더니 묵묵히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시계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용기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망설임이 없고 침착했으며 주의가 산만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뚜렷한 손으로 재빠르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나갔다. 그리다가 지우고 다시 그리는 일도 전혀 없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거의 언제나 내 환자에게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능력을 어림짐작하고 아울러 표현된 내용을 보고 환자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세는 그 시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렸다. 모든 특징을 옮겨 그리고 있었다. 적어도 본질적인 특징은 모두 그려 넣었지만 웨스트 클락사, 내충격성, 메이드 인 USA와 같은 문자는 없어졌다. 시간도 정확하게 11시 31분으로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분을 나타내는 눈금이나 초침용으로 끼워 넣은 다이얼은 말할 것도 없고 오돌토돌한 태엽 꼭지와 시계줄을 거는 데 쓰는 네모꼴의 걸쇠도 그려져 있었다. 각 부분이 차지하는 크기도 균형 있게 잘 그려졌지만 네모꼴의 걸쇠만은 아주 크게 그려져 있었다. 잘 살펴보면 문자판의 숫자는 하나하나의 크기, 모습, 형태가 서로 달랐다. 굵었다 가늘었다 하고 가지런한가 하면 다닥다닥 붙어있기도 하고 모양도 단순한 게 있는가 하면 정성 들여 굵게 그린 것도 있었다. 실물 시계에서는 그다지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다이얼 속의 초침도 천체 관측기의 침과 같이 눈에 잘 띄게 그려놓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시계의 느낌이 놀라울 정도로 잘 표현되었다. 간호사가 말한 것처럼 호세에게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다면 더욱 놀라운 그림 솜씨인 셈이다. 그 밖에 그가 그린 그림에는 대단히 치밀한 곳과 묘하게도 공을 들여 모습이 변해버린 부분이 뒤섞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 운전을 하며 돌아올 때도 그 점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백치라고? 자폐증이라고? 아니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또다시 호세를 진찰해달라는 호출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다 어느 일요일 저녁 다급한 상황에서 첫 호출을 받았다. 그는 주말 내내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나는 전화로 항경련제 처방을 지시했다. 발작이 진정되자 그 이상의 신경학적 조언을 요청해오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마음에 남아있었다. 다시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만나기 위한 절차를 밟는 한편 그의 기록카드 전체를 보기로 했다. 그 전에 그를 진찰했을 때는 대체적인 소견이 기입되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봤을 뿐이기 때문이다. 호세는 태평스러운 표정으로 진찰실로 들어왔다. 왜 불렀는지 모르는 것 같았고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 것이 분명했다. 나를 보자 그는 반가운 듯이 웃음을 지었다. 지난번 보았을 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무심하고 무표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줍은 듯한 미소를 살짝 지을 뿐이었다. 자네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네.
그는 비록 말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말투는 판단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펜을 건네주며 말했다. 자네 그림을 또 보고 싶네. 이번에는 무얼 그리도록 해줄까? 나는 언제나처럼 애리조나 하이웨이라는 잡지를 가지고 있었다. 사진이나 그림이 많이 실려 있어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잡지이다. 나는 그것을 환자 테스트용으로 언제나 갖고 다닌다. 표지에 늘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었다. 산을 배경으로 저녁 노을이 비껴가는 호수에서 카누를 타는 사람들 사진이었다. 호세는 우선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뚜렷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앞쪽 부분을 그려나갔다. 매우 정확하게 윤곽을 그리고 나서 그 안을 덧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뾰족한 펜이 아니라 회화용 붓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건 건너뛰어도 괜찮네. 그렇게 말해주고 이번에는 카누를 가리키며 그려보라고 말했다. 호세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즉시 인물과 카누의 윤곽을 그려나갔다. 그는 인물과 카누를 처음에만 자세히 보았을 뿐 그 뒤로는 눈길도 보내지 않았다. 그것들의 형태가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다. 그는 펜을 기울여 윤곽선 안을 검게 칠했다. 이번에는 풍경 전체가 담긴 그림이었기 때문에 더 인상적이었다. 나는 호세의 재빠른 속도와 정확한 재현 능력에 감탄했다. 그러나 더욱 감탄스러운 것은 그가 카누를 한 번 보고 난 다음에는 전혀 쳐다보지 않고 그렸다는 점이다. 이전에 간호사가 그는 복사기 같은 친구입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었다. 단지 복사에 불과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는 대상을 이미지로 삼아 파악한 뒤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라 대상을 이해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그림에는 원래 표지에는 없는 극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확대된 조그마한 인물은 더욱 힘차고 생생해 보였으며 무언가에 열중하는 느낌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원래의 표지에서는 느낄 수 없던 점이었다. 리처드 워라임이 말하는 도상성의 특징, 주관성, 표현성, 각색성이 호세의 그림에는 모두 나타나 있었다. 분명히 그에게는 복사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놀랄만하지만 그 이상의 것인 상상력과 창조성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단순한 카누가 아니라 그의 카누였던 것이다. 나는 잡지를 한 장씩 넘기며 송어낚시가 나와 있는 곳을 펼쳤다. 흐르는 강물은 연한 물빛이었고 뒤쪽에는 바위와 나무가, 앞쪽에는 지금이라도 튀어오를 듯한 무지개 송어가 찍혀 있었다. 이걸 그려보게나. 무지개 송어를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 그는 무지개 송어를 자세히 살펴보고 생긋 웃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잡지에서 눈을 떼더니 즐거움이 온 얼굴에 배어난 모습으로 자신만의 무지개 송어를 그려나갔다. 그가 그리는 것을 보면서 어느 틈엔가 나도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곁에 있어 안심이 되는지 그는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자유로이 그림을 그려나갔다. 모습을 드러낸 그림은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개성이 두드러진 물고기였다. 원래의 사진에서는 개성을 느낄 수 없었다. 생기가 없고 평면적이었으며 마치 박제 같은 느낌을 주는 사진이었다. 그런 반면에 호세가 그린 물고기는 몸뚱이를 퉁겨 하늘로 도약하고 있었다. 입체적이며 원래의 그림보다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을 주었다. 살아있는 물고기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생생한 움직임이 포착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표정이 느껴졌다. 마치 고래가 입을 쫙 벌린 것처럼 보이는 입, 어딘가 악어를 연상시키는 콧잔등, 그리고 입을 쫙 벌린 것처럼 보이는 입, 어딘가 악어를 마치 고래가 입을 쫙 벌린 것처럼 보이는 입, 어딘가 악어를 연상시키는 콧잔등, 그리고 극히 인간적인 눈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익살맞은 표정이었다. 정말 우스꽝스런 물고기였다. 그가 웃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옛날 이야기의 물고기 역으로 나오는 인물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리하여 나에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처음에 언급한 시계 그림은 놀라워서 내 흥미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떤 결론도 도출할 수 없었다. 카누를 그린 그림에서는 호세가 매우 뛰어난 시각적 기억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물고기 그림에서는 생생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상력과 유머 감각, 옛날 이야기에 걸맞은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 그림은 위대한 예술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원시적이고 아이들 수준의 예술이긴 했지만 예술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백치, 바보천치,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상상력이나 여유 있는 마음 혹은 예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내 친구이며 동료인 이사벨 레피는 나보다 몇 년이나 앞서 호세를 진찰한 적이 있다. 호세가 대단한 발작을 일으켜 소아신경과에 입원하고 있을 때였다.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그녀는 호세가 자폐증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인 자폐증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자폐증 아이들 가운데 소수는 문자 언어의 해독에 아주 뛰어나며 숫자에 관한 기억이 두드러지거나 숫자에 푹 빠져드는 상태를 보인다. 어떤 자폐증 아이들은 퍼즐 조립이나 장난감 분해 혹은 암호 해독 따위에 비상하게 뛰어나기도 한데 그것은 언어학습을 하지 않아서 나타났거나 언어학습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의나 학습이 비언어적인 시각적, 공간적 작업에만 편중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1982년 146에서 150쪽 로나 셀프도 뛰어난 저서 나디아 1978년에서 마찬가지의 내용을 특히 그림에 관한 관찰을 통해서 전개시켰다. 셀프 박사가 많은 문헌 및 데이터로부터 결론을 내린 바에 따르면 백치 천재나 자폐증 천재가 재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히 계산이나 기억 면에서였지 상상적 정신적 면에서가 아니었다. 자폐증 어린이가 설령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도 이건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사례이지만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란 판에 박힌 기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 문헌에서는 외로운 섬처럼 단 하나 남아있는 능력이라든가 조각조각 난 단편적인 기술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창조적인 인격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으로서의 인격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호세의 경우는 어떠한가? 나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그의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있는가? 내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 즉 이 기묘한 질병이 발병했던 때부터 모인 산더미 같은 기록이나 데이터는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도저히 나의 의문을 풀어줄 수 없었다. 나는 발병 초기의 기록을 입수했다. 그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8세 때 고열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급성 뇌 손상 및 자폐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았다. 이 초기 단계에서 그의 척수에게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대체적으로 뇌염의 일종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의 경우 발작의 종류는 실로 다양했다. 간질에 의한 소발작과 대발작, 무동불능증 발작과 정신운동 발작을 꼽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신운동 발작은 극히 복잡하고 빈번하게 나타났다. 정신운동 발작의 경우 갑자기 격정에 못 이겨 날뛰는 경우도 있었고 발작과는 틈틈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른바 정신운동성 인격이다. 그러한 발작의 원인은 대개 정해져 있어서 관자엽의 장애와 그 손상에 의해 일어난다. 수없이 많이 실시한 뇌파 검사 결과 호세도 양 관자엽에 심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자엽은 청력과도 관계가 있는 부위이다. 특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든지 스스로 말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레핀 박사는 호세가 자폐증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 청각
인식불능증이 관자엽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언어청각 인식불능증에 걸리게 되면 자기가 발성하는 음성 자체를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그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까닭은 음성의 인식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을 어떻게 보든 이외의 정신의학적, 신경의학적 설명도 이루어졌지만 그가 전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 이전에는 정상이었음에도 양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질병에 걸린 순간 호세는 침묵하고 타인에게 다시는 말을 걸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능력만은 사라지지 않고 남았다. 더구나 그 능력은 그에게 불행의 보상으로 자리잡아 더더욱 발달했다. 바로 그림 그리기에 대한 그의 비상한 정열과 능력이다.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또 잘 그렸다. 이것은 어느 정도 유전이나 혈통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스케치하기를 좋아했고 호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은 성공한 화가였다. 발병 후 호세는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발작을 계속했다. 하루에 20회에서 30회나 되는 대발작이 일어났으며 소발작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졸도하거나 의식을 잃어버리고 몽환 상태에 빠지거나 했던 듯 하다. 말을 잃고 지능과 감정이 퇴행함에 따라 그는 아주 비극적인 상태로 빠져들어갔다. 얼마 동안은 가정교사가 보살피기도 했지만 학교를 계속 다닐 수는 없었다. 그는 늘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루 종일 간질성 발작을 일으켜 자폐증에 실어증까지 겹친 정신지체아가 되어갔다. 이윽고 교육이나 치료도 쓸모가 없어지고 거의 절망적인 상태라고 여겨졌다. 그는 9세 때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다. 학교를 자퇴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으며 건강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생활로부터 배제되고 말았다. 그 후 호세는 15년간을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지냈다. 속수무책의 발작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데리고 나갔다가는 길에서 수십 차례의 발작을 일으키긴 했기 때문이다. 갖가지 종류의 항경련제를 투여했지만 간질은 도저히 고칠 수 없어 보였다. 적어도 진료기록 카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막내인 호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지만 나이 차가 컸다. 쉰이 다 된 어머니에게 그는 그야말로 큰 악이었다. 이 기간에 호세에 관한 기록은 극히 적다. 사실 호세는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최근에 극심한 발작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처음으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의학적인 경과에 대한 관찰은커녕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고 지하실에서 갇혀 살면서 발작을 일으키며 영원히 잊혀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하실에서 살면서도 내면 세계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그는 사진 잡지,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박물지 성격의 잡지에 흥미를 보였다.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호되게 꾸지람을 받는 생활의 반복 속에서도 연필을 발견하고 그림을 그렸다. 어쩌면 그 그림들은 호세를 외부 세계, 특히 동식물 등의 자연계와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통로였을 것이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스케치하러 다닐 때도 그는 자연을 대단히 좋아했다. 이와 같은 자연과의 관계가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현실과의 실마리였다. 이것이 호세에 대해 내가 알게 된 사항들이다. 진료카드나 보고서를 수집하여 앞뒤를 이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은 호세의 집을 방문하여 그에게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생활환경 조사원과 이제는 연로하여 허약해진 호세의 부모에게서 얻은 것들이다. 그러한 기록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실질적인 내용이 너무 없었다는 점도 놀라웠다. 그러나 그조차도 호세의 갑작스럽고 심한 발작이 없었더라면 바깥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의 발작은 그때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격렬했다. 그는 물건을 내던질 정도로 난폭하게 행동했고 결국 주립병원에 오게 된 것이다. 무엇이 그를 난폭하게 만들었는지는 미지수였다. 간질의 발작에 의한 폭력이었을까? 이와 비슷한 증세는 극히 중증의 관자염 발작의 경우에도 일어나는 수가 있다. 아니면 입원 당시의 보고서에 성의 없이 기록된 정신병이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괴로운 심정이나 내심의 욕구를 직접 표현할 수 없어 고민하던 영혼이 구원을 청하기 위해 내지른 단말맛적인 절규였을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입원 후 새로 개발된 강력한 약을 투여받아 발작이 진정되자 8세에 발병한 이래 처음으로 호세는 생리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안정을 찾고 자유로이 해방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빙 고프먼은 병원, 특히 주립병원의 때때로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무시하도록 이루어진 종합시설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그것도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프먼은 인정하려 들지 않겠지만 주립병원은 좋은 의미의 보호시설이기도 하다. 고뇌와 태풍 따위에 휩쓸려 피폐해진 영혼에게는 피난처 구실을 하기도 한다. 그곳에서는 그 같은 상태의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질서와 자유가 같이 제공된다. 호세는 혼란스럽고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 간질병이라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무질서한 생활 탓이기도 했다. 간질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갇힌 몸이 되어 두루 고생을 겪어왔다. 병원은 호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마도 그 시점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호세도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정신적으로 가족과 깊이 연계를 맺고 살아온 호세는 갑자기 다른 사람들, 집 이외의 세계, 전문적으로 그를 보살펴주는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병원 사람들은 비판하거나 도덕 따위를 운운하지도 않는다. 비난도 하지 않고 공평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신과 그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준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와서는 그는 비로소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입원 후 4주가 지났다. 더욱 생기있게 생활했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적어도 그것은 8세의 자폐증에 빠져든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갖고자 하는 호세의 희망은 허락받지 못한 바람에 불과했다. 그 희망은 대단히 복잡한 양상으로 자리 잡았고 또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호세는 15년 동안 보호받고 닫힌 세계, 베테라임이 말하는 공허한 성체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세에게는 그러한 생활이 공허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자연을, 동물이나 식물을 사랑했다. 마음속에는 자연을 향하는 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호세는 교류하고 싶다는 유혹을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호세는 교류하고 싶다는 유혹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아주 강하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다가왔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자 질병이 재발되었고 그는 위안과 안전을 얻기 위해 애초에 고독한 상태, 원시적인 흥분 상태, 몸을 앞뒤로 흔드는 버릇로 되돌아가려 했다. 세 번째로 호세를 만났을 때는 그를 진료실로 불러내지 않고 내 쪽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면회실로 찾아갔다. 그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면회실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눈이 감겨 있었고 우울한 표정이었다. 원래의 질병으로 돌아가려 듯한 조짐이 보였다. 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순조로운 회복을 예상하면서 혼자 기분 좋게 공상했기 때문이다. 퇴행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만 호세를 보고 이후에도 때때로 보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가 그렇게 단순하게 깨어나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을. 호세의 앞길에는 가슴 설레는 일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 길은 가슴 조이도록 두려운 일들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그에게 말을 건네자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굶주린 것처럼 나의 뒤를 따라 화실로 들어왔다. 나는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끝이 뾰족한 펜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는 병동에서 주는 크레용을 싫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일전에 그린 물고기 말이야. 그가 어느 정도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서 나는 공중에다 손을 돌려 물고기를 그려 보이면서 말했다. 그 물고기 기억나니? 다시 그릴 수 있을까? 그는 열심히 끄덕거리더니 내 손에서 펜을 잡아들었다. 벌써 3주나 지났다. 그는 무얼 그릴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미지를 불러내려는 것이겠지?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붉은 반점이 있는 무지개 송어였다. 뚜렷한 몸의 윤곽에다가 꼬리끝이 둘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린 물고기는 아주 인간적이었다. 기묘한 콧구멍이 붙어 있었고, 도대체 물고기에 콧구멍 따위가 있겠는가? 마치 인간처럼 두터운 입술이 있었다. 난 그림을 다 그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받으려 했다. 그러나 잠깐, 그는 아직 그림을 끝마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물고기는 다 그렸다. 그러나 그림 전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전에 그린 그림에서 물고기는 단 한 마리만 있는 고립된 존재였다. 이번에 그린 물고기는 어떤 하나의 세계, 즉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는 부분에 해당했다. 그는 재빨리 조그마한 친구 물고기를 그려 넣었다. 물속으로 들어와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수면에 크게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모습을 그렸다. 파도를 그리면서 그는 흥분을 일으켜 기묘하면서도 아주 이상한 괴성을 질러댔다. 나는 이 그림이 상징적인 것이라고 너무 너그러운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그마한 물고기와 커다란 물고기, 호세와 나를 그린 것인가? 그러나 매우 중요하면서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그림에는 내 지시가 아니라 호세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난 충동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었다. 새로운 요소, 살아있는 상호작용을 집어넣고자 하는 충동이었다. 지금까지 그의 그림에는 그의 인생에도 항상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징적인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오늘에야 간신히 놀이 속에서 상호작용을 되찾은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다면 저 분노로 가득 찬 거친 파도는 무엇이었을까? 안전한 장소로 되돌아오는 것이 상책이라고 나는 느꼈다. 제멋대로 하는 연상은 이제 그만두도록 하자. 나는 장래를 향한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그 위험도 알아차렸다. 안전한 장소, 에덴의 동산, 타락하기 전에 모체였던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자. 탁자 위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붉은 가슴새가 그려져 있었다. 주위는 흰 눈으로 뒤덮이고 앙상한 가지의 겨울나무가 서 있었다. 나는 붉은 가슴새를 가리키면서 호세에게 펜을 건네주었다. 그는 새를 멋지게 그렸다. 가슴을 그릴 때는 붉은 펜을 썼다. 발은 낚시 발들을 하고서 나뭇가지를 꽉 부여잡고 있었다. 이번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알게 되었지만 호세는 접촉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인지 늘 손이나 발에 쥐는 힘을 강조했다. 그리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호세의 그림에서는 나무줄기 곁에 마른 가지가 확대되어 아름다운 꽃이 붙어 있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밖에도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여러 가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점은 호세가 계절을 겨울에서 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드디어 호세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말한다고 해도 괜찮을지는 모르겠다. 그는 실제로 기묘하게 대대거리는 소리,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 그리고 호세 자신도 놀랐다. 능력이 없기 때문인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겹쳐서인지 몰라도 호세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걸 고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일 뿐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고 동기의 문제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의 관자엽의 부조를 완전하게 제거하기란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이를 감소시켜 나갔다. 그러나 뇌파는 결코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뇌파는 관자엽에 아직 가벼운 굴곡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끔 날카로운 파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입원 초기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져 있었다. 설령 경련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고 해도 관자엽의 손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의 신체적인 발화 능력을 향상시킨 것은 분명했다. 그렇지만 그는 발화하는 능력과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과제와 끊임없이 싸워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가 남의 말을 이해하려 하고 자신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들 전원이 그 과정을 응원했고 언어요법 치료사에 의한 지도도 진행했다. 예전의 호세는 말할 수 없는 상태로 희망도 없이 자학적으로 받아들일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말이나 그 밖의 수단에 의한 타인과의 모든 의사소통을 외면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것과 말하기를 거부해온 그의 행위가 이중으로 그의 질병을 악화시켰다. 이제는 발화 능력도 회복하였고 스스로 이야기하려고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다행히 이중의 힘이 되어 회복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호세는 결코 보통 사람 수준의 이야기가 가능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분명했다. 호세 자신도 말을 참된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요구를 표현하는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하여 말을 잘하려는 노력은 계속하면서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쪽에 더 공을 들였다.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자. 호세는 소란스러운 입원병동에서 좀 더 평온하고 조용한 특별병동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병원 내 어느 곳보다도 가족적이고 감옥 같다는 느낌도 주지 않았다. 직원 수가 많고 직원들의 자질도 우수했다. 이곳은 애정과 헌신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폐증 환자들에게 베테라임이 말하는 마음의 집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었다. 내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 그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건강하게 손을 흔들었다. 정말 환하게 밝아져가는 모습이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자물쇠가 잠긴 문을 가리켰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표시였다. 그는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서더니 밖으로 나갔다. 그곳엔 따사로운 햇살이 넘치고 풀이나 꽃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8세 때 발병하여 집에 틀어박힌 후 스스로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날은 펜을 꺼내 그려보도록 권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자신의 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원 산책길을 나섰다. 호세는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나무를 보기도 했지만 대개는 발밑에 펼쳐진 연자주와 노란빛의 융단 같은 클로버나 민들레를 바라보았다. 그는 재빨리 풀꽃의 모습이나 색을 분간했고 드물게 보이는 흰꽃의 클로버와 네잎 클로버를 찾아냈다. 찾아낸 꽃은 7종류나 되었다. 그리고 그 꽃 하나하나에 대해 마치 친구를 대하는 듯이 인사를 했다. 그 중에서도 커다란 노란색 민들레, 태양을 향해 꽃잎을 활짝 펴고 있는 민들레를 마음에 들어했다. 내 꽃은 이것이다. 그는 그렇게 느끼는 듯했다. 그리고 그 기분을 나타내기 위해 그림을 그리려 했다. 그린다는 것, 그림을 통해 생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는 직접적이고 강렬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화관을 지면에 깐 뒤 민들레를 한 손으로 꼭 쥐고서는 그림을 그렸다.
건강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스케치를 하러 다니던 이후 호세가 살아있는 것을 그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것은 멋진 그림이었다. 묘사가 정확했고 생생했다. 그 그림에는 그의 현실에 대한 애정, 또 다른 형태의 생명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 있었다. 그가 그린 그림은 중세의 식물학이나 약초학 책에 실려 있는 유명한 사생화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호세는 식물학에 대한 본격적인 지식이 없었다. 설령 식물학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린 꽃은 묘사가 세밀했고 식물학적으로도 정확했다. 그의 마음은 관념적,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기에는 벅찼다. 추상적인 것을 통해서는 진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에 열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은 뛰어났다. 그는 구체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재창조했다. 그에게는 구체적인 것이야말로 진실과 현실로 통하는 길이었다. 자폐증 환자는 추상적이고 범주적인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구체적인 것, 개별적인 것 하나하나가 소중할 뿐이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일지도 모르고 기질의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자폐증 환자에게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자폐증 환자들은 사물을 일반화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일반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들의 세계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의 우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다중우주, 즉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정확하고 엄청나게 열정적인 개체들로 이루어진 우주에 살고 있다. 그것은 일반화 혹은 과학적인 사고방식과는 완전하게 정반대에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존재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리얼한 현실적 태도이다. 보르헤스가 기억의 왕 푸네스에서 묘사한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 이 점에서는 루리아의 기억 항진 환자도 동일하다. 푸네스가 보편적이고 플라톤적인 관념을 지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세계에는 단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 개별적인 세부사항이 있을 뿐이었다. 이 가엾은 이레네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줄기차게 밀어닥친 현실의 열과 압력을 그 이상으로 느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르헤스의 이레네오가 현실의 압력을 느꼈듯이 호세도 그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불행한 상황만은 아니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호세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개체들이 멋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자폐증 환자이자 지능도 뒤떨어진 그가 구체적인 것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그는 독자적인 스타일의 자연주의자, 자연파 화가였다. 그는 세계를 형태로 파악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을 보는 순간 강렬한 느낌을 받아 그것을 그대로 표현했다. 그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힘과 함께 우화적인 표현력도 지니고 있었다. 꽃과 물고기를 매우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의인화, 상징화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것을 꿈으로 뒤바꾸거나 익살스럽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폐증 환자들이나 상상이나 풍자 혹은 예술과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호세와 같은 사람이 존재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나디아 같은 자폐증 예술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희귀한 존재일까? 아니면 우리가 단지 무심하게 지나쳤을 뿐일까? 나이젤 데니스는 나디아에 대한 논문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나디아와 같은 인물이 무관심 속에서 스쳐 지나갔을까 하고 말했다. 뉴욕 리뷰 오브 북스 1978년 5월 4일자. 그들의 멋진 작품이 꾸깃꾸깃하게 구겨져서 휴지통에 버려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호세처럼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이 고립된 존재로 살면서 무관심 속에서 서러움을 당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폐증이 있는 예술가까지는 못 되더라도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는 결코 드문 존재가 아니다. 나는 특별히 의식하고 찾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예를 과거 12년 동안 12명이나 발견했다. 자폐증 환자는 원래 좀처럼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적으로 살아갈 운명에 놓인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들에게는 독창성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들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들의 독창성은 내부에서 생긴 것, 그들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완전히 내부로 향하는 존재, 독창성이 있는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일찍이 자폐증은 유아의 정신분열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중의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정반대이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항상 외부 세계에서 오는 영향을 호소한다. 소극적이고 타인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반면에 자폐증 환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라고 호소할 것이다. 그 누구라도 섬처럼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존더는 말했다. 그러나 자폐증 환자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 본토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이다. 정통적인 자폐증이라면 그 증상이 3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토의 기억이 전혀 없다. 반면에 호세처럼 나중에 뇌 장애로 인해 야기된 2차적인 자폐증의 경우에는 기억이 어느 정도 남는다. 그 옛날에 관계를 맺었던 본토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호세는 다른 자폐증 환자보다 영향을 받기 쉬웠고 적어도 그의 그림에는 자신과 외부 세계와의 상호 교류가 나타나 있다. 본토에서 떨어져 나와 섬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의 죽음일지도 모르지만 완전한 죽음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타인들이나 사회 및 문화와의 수평적인 연관성은 잃더라도 생생하고 강력한 수직적인 관계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영향이 없더라도 현실이나 자연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있다. 호세는 바로 그것을 갖고 있었다. 그의 지각은 놀랍도록 날카로웠고 그의 그림은 직접적이고도 명석했다. 애둘러 가거나 애매한 구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그림에 있는 것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위 같은 힘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풀어가다 보면 마지막 문제에 부딪힌다. 섬과 같은 존재인 인간, 기존 문화와 동화될 수 없는 인간, 본토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있을까? 과연 본토가 그들을 특수한 존재로 받아들여 줄까? 현실 사회나 문화는 천재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물론 자폐증 환자가 모두 천재라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그들이 특이하다는 점에서는 천재와 공통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호세에게는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본래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아가 그것을 살려나갈 수 있는 무대가 이 사회에 있을까? 호세는 식물을 대단히 좋아하고 식물에 대해 빼어난 안목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식물이나 약초 연구용 사파를 그리는 일을 맡을 수는 없을까? 동물학과 해부학 책의 사파를 그리는 화가가 될 수는 없을까? 다음 쪽에 이어지는 그림은 내가 유모 상피라고 불리는 층상 조직의 그림을 보여주자 그가 그것을 보고 그린 것이다. 혹은 과학 탐험대와 동행해서 진기한 표본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까? 그는 그림을 잘 그리듯이 모형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눈앞의 사물에 대해 그가 보이는 그 순수한 집중력이 그런 일에 이상적이지 않을까? 조금 비약하면 반드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도 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적이고 특이한 재능을 살려서 성경의 사파를 그리는 것이다. 그는 읽지는 못하지만 문자를 순수하게 아름다운 형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서나 미사 전례서에 찬란한 수십 문자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교회의 제단 뒤에 있는 벽을 모자이크와 채색한 나무로 아름답게 장식할 수도 있다.
또한 묘비에 멋진 묘비명을 새길 수도 있다. 현재 그는 병원에서 알리는 갖가지 통지문을 인쇄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는 꽃무늬와 장식무늬를 이용해서 그러한 통지문을 마치 현대판 마그나카타처럼 만들고 있다. 그는 위에서 말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정말 근사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신에게 즐거운 일이 되기도 한다. 그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해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 그를 고용해서 정성스럽게 지도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많은 자폐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주립병원의 구석진 병동에서 무의미한 나날을 보낼 것이다. 뒷이야기. 이 글을 발표한 뒤에 나는 또다시 많은 엽서와 편지를 받았다.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C.C. 파크 박사의 편지였다. 나디아가 피카소처럼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자폐증 환자 가운데는 상당히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다. 데니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굿이노프의 인물 묘사 지능 테스트와 같은 예술 능력 테스트는 거의 무의미하다. 나디아, 호세, 그리고 파크가의 엘라의 경우가 그렇지만 깜짝 놀랄 그림은 완전히 자발적인 잠재 능력의 발로임에 틀림없다. 파크 박사의 나디아론 1978년은 대단한 역작이며 사파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박사는 전 세계의 문헌뿐 아니라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자폐증 환자가 그린 그림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했다. 그 특징 중에는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뛰어난 점도 있다. 부정적인 특징은 파생적이라는 점을 정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특징은 파생적이라는 점과 정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특징은 나중에라도 기억을 떠올려 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상을 생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본 그대로 그릴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림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천진난만함과 순진함이 엿보인다. 또한 파크 박사는 자폐증이 있는 어린아이는 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것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폐증이 있는 어린아이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소용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누가 가르쳐주거나 주의를 주는 것에 대해 그들이 언제나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만은 아니다. 개 중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어린이도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특별한 유형에 속한다. 파크 박사는 자신의 딸, 지금은 성인이 되어 훌륭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에 대한 경험 외에도 모리시마와 모츠키라는 일본 의사들의 치료 경험을 예로 들어 말했다. 그들의 치료 경험은 훌륭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지도를 받은 일도 없는 지도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자폐증 어린이의 재능을 전문적이고 숙련된 장인적인 기술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모리시마는 특수한 지도 테크닉을 즐겨 사용했다. 고도의 체계적인 기술 트레이닝이며 일본의 전통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도제 제도와 같은 것이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장려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적인 훈련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친밀하고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파크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논문을 마무리 지었다. 그것은 이 책의 제4부 단순함의 세계의 끝맺은 말로도 잘 어울린다. 성공의 비밀은 좀 더 특별한 곳에 있다. 모츠기는 이 지능 낮은 예술가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기로 했다. 상대를 위해서 몸을 내던지는 헌신,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모츠기는 이렇게 말했다. 야나무라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그의 영혼을 내 영혼으로 여기는 일이었다. 교사는 아름답고 순수한 뒤처진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정제된 세계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 역자 후기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영혼의 경이로움. 이 책은 올리버 섹스의 대표작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1985년에 더워스 4에서 출판하자마자 대단한 호평을 받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독서계에 준 영향은 대단했는데 이는 당시의 연구지, 신문, 잡지에 실린 수많은 서평을 읽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섹스는 1933년에 런던에서 태어나 세인트 폴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땄다. 전공은 그의 부모와 같은 의학이었다. 그는 1960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UCLA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다가 뉴욕으로 갔다. 이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어 브롱크스 주립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1970년에 첫 저서를 출간했는데 그 책이 바로 편두통이다. 그는 1966년부터 환자가 약 80명 정도인 베스 에이브러험 자선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이때부터 지능장애, 뇌염, 후유증 환자 등 어려운 치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1969년 봄, 환자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때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 바로 깨어남 1973년이며 이 책을 통해 그의 이름은 이약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시인 W.H. 로덴은 이 책을 걸작이라고 극찬했고 해롤드 핀터는 이 책에서 소재를 얻어 희곡 일종의 알래스카를 썼다고 한다. 이어서 나온 섹스의 저서는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었다. 1984년이다. 섹스는 옛날에 노르웨이 산중의 절벽에서 추락하여 한쪽 다리의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이 책은 그때의 자신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병리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온 책이 바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이다. 이 책은 깨어남을 능가하는 걸작으로 섹스는 이 책을 통해 금세기에 손꼽히는 논픽션 작가로 불리게 된다. 이쯤에서 섹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책이 쓰인 경위와 의도에 대해서는 본문에도 특히 들어가는 글 부분에 잘 나타나 있지만 옮긴 이로서도 이 글의 몇몇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분명히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말한 대로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다. 뇌신경에 무언가 이상이 일어나면 기묘하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동작과 상태가 나타난다. 이 책에 실린 24편의 이야기는 모두 그러한 예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례들을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본다거나 흥미본의로 읽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며 저자의 의도나 진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병마의 도전을 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일상의 생활을 단념해야 하는 환자들은 그 나름대로 병마와 싸우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비록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뇌의 기능은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섹스가 거듭 주장하려는 것이며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혼은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약간 주저하면서 되도록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이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현상이 있음을 그는 믿고 있다. 우리는 24편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것을 읽어도 그의 환자에 대한 애정이 가슴 찡하게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도 영혼이라는 개념을 굳게 신뢰하는 그의 신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그가 병 자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렇게 진한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병보다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이 책과 같은 걸작도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석현